따위가 우리를 이긴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13조 원인데요. 미국 글로벌 미디어 그룹 기술이사의 이 한마디가 밀라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13조 원을 투자한 미국 시스템이 영하의 날씨에 전부 다운됐어요. 독일 칼자이스 카메라는 화면이 깨져서 못 썼습니다. 36시간 뒤 올림픽 방송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국은 그냥 후원 현수막이나 몇 개 걸었을 겁니다. 영국 기술 자문이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4,000대의 드론이 날아올라 한반도 지도를 그렸습니다. 온 세계가 입을 벌렸죠. 더 충격적인 건 영국이 몰래 한국 기술자들에게 도움을 구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3조 원을 쓴 미국이 왜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미국 글로벌 미디어 그룹에서 기술을 책임지는 이사죠.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 막 도착했어요. 우리 회사가 투자한 돈이 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습니다.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는 제 모든 것이 걸린 일이었어요. 성공하면 임원 승진, 실패하면 회사를 떠나야 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왜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제 비서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밀라노 공항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몇천 명이 입국심사대 앞에 꼼짝 못하고 서 있었죠.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들고 있던 미국산 스마트 단말기는 계속 재부팅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97억 달러를 투자한 책임자 치고는 너무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혼잡한 일반 입국장 옆에 초록색 조명이 켜진 특별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흔들면 문이 슉 하고 열렸습니다. 흐름이 물 흐르듯 부드러웠죠. 그 광경이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저게 뭔가요? 왜 저쪽만 빨리 통과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삼성 스마트 게이트입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이 설치한 생체인식 시스템이에요. 갤럭시 올림픽 에디션을 가진 사람이나 사전 승인받은 사람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탈리아 공항 주 시스템은 먹통인데 한국 회사가 설치한 보조 라인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0.2초 만에요. 잠깐만요. 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이사입니다. 저는 억지로 그 초록색 게이트 쪽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보안요원이 공손하지만 확고하게 막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게이트는 삼성 인증 프로토콜 전용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 아이디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인식이 안 된다고요?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일반 게이트가 복구될 때까지 55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땀에 흠뻑 젖어서 말이죠. 미국 방송계의 거물이 공항 바닥에서 수모를 당한 겁니다.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 고급 세단에 올라탔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밖을 볼수록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밀라노 시내로 가는 고속도로 양편의 거대한 오괴 광고들. 제가 예상했던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광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삼성, 기아, 포스코, 죄다 한국 기업 로고만 도배돼 있었죠. 15km를 달리는 동안 제 눈에 들어온 건 빨강과 파랑뿐이었습니다. 앨리스, 여기 정말 밀라노 맞나요? 비행기가 서울로 잘못 간 건 아니고요. 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앨리스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현재 밀라노 시내 주요 광고판의 78%를 한국 기업들이 독점했습니다. 경기장 반경 7km는 코리아 벨트로 불리고 있어요. 코리아 벨트라고요? 돈은 우리가 냈는데 홍보 효과는 다 한국이 가져가네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침략이었죠. 국제방송센터에 도착해서 영국 BBS의 기술자문 데이비드를 찾았습니다. 그가 여유로운 미소로 저를 맞았어요. 해리슨, 걱정 마세요. 칼자이스 카메라와 글로벌 미디어의 슈퍼컴퓨터가 완벽하게 세팅됐습니다. 한국 애들은 현수막이나 몇 개 걸어놨겠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맞아요. 광고판 좀 차지했다고 방송 기술까지 뛰어날 순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중앙 컨트롤룸으로 가시죠. 저는 자신감 넘치게 국제방송센터 메인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제 얼굴이 굳었어요. 메인홀 천장,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된 대형 사인이지. 거기엔 글로벌 미디어 로고도 칼자이스 로고도 없었습니다. 대신 선명한 빨간색 글자가 빛나고 있었죠. 공식 기술 파트너 삼성. 그 아래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이 거대한 방송센터의 모든 전원과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선 사령부 같았어요. 미국과 영국 부스는 그 거대한 시스템, 구석에 간신히 붙어 있는 작은 부속품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35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임스, 저 나라는 작아도 무섭다. 정말 무서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이건 싸움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 저 스스로도 몰랐어요. 리허설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1시간 반 정도 눈을 붙인 것 같았어요. 어제 본 그 빨간 로고가 계속 눈에 어른거렸거든요. 오늘 리허설에서 실력을 보여주자.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국이 로비 공간을 장악했다고 해서 실전 방송까지 잘할 순 없어요. 진짜는 현장에서 증명되니까요. 야외 스키장으로 가는 셔틀버스 안, 차창 밖 온도계가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앨리스가 두꺼운 다운 재킷 안에서도 몸을 떨고 있었어요. 이사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장비 테스트 괜찮을까요? 문제 없어요. 우리 장비는 시베리아에서도 테스트를 마쳤어요. 칼자이스 렌즈는 영하 25도까지 작동하고 우리 슈퍼컴퓨터는 남극 연구소에서도 쓰는 거라고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살짝 걱정됐어요.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의 겨울 추위는 예상외로 강했거든요. 스키장에 도착하자 데이비드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칼자이스 8K 카메라 6대가 웅장하게 설치돼 있었죠. 저는 안심하며 숨을 내쉬었어요. 데이비드, 준비 상황은요? 완벽합니다. 이 카메라들은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오늘 한국 애들 길을 꺾어주겠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주먹을 부딪혔어요.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스키 슬로프를 질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처음 15분은 환상적이었어요. 칼자이스 렌즈가 잡아낸 영상은 정말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였죠.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하지만 25분쯤 지나자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화면에 잡음이 생기고 있어요. 제 옆에서 앨리스가 모니터를 두드렸어요. 2번 카메라 화면에 초록색 줄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확인해요. 지금 당장요. 저는 현장 기술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술자가 급히 카메라로 달려갔죠. 그가 장비를 점검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을 보냈어요. 이사님, 센서 칩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열팽창 문제예요. 뭐라고요? 균열이요? 제 목소리에 패닉이 섞였습니다. 균열이라니. 이건 미세한 온도 차이로 칩이 깨지는 현상이에요. 정밀 광학 장비의 치명적 약점이죠. 데이비드,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데이비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6대의 칼자이스 카메라 센서가 전부 미세 균열이 생겨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매뉴얼에는 영하 25도까지 보장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매뉴얼이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화면이 깨져나간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더 끔찍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중앙 서버 온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서버실로 뛰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공수한 최신 슈퍼컴퓨터의 온도 경고등이 주황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영하의 외부 온도와 고성능 연산으로 인한 내부 발열의 격차가 냉각 시스템을 과부하시킨 겁니다. 냉각수 추가 투입하세요. 이미 했는데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20분 안에 자동 셧다운 될 겁니다.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포 때문이었죠. 온도 격차 때문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물리 현상이었어요. 저는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앨리스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어요. 이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엔 또 다른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선수들의 땀방울까지, 스키 바닥의 왁스 자국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어느 카메라 신호죠? 한국 예비 카메라입니다. 삼성이 백업용으로 설치한 거예요.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왜 한국 장비만 정상이죠? 제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한국 카메라가 설치된 곳으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3명이 조용히 화면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균열도, 과열도 없이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날씨인데 왜 당신네 카메라만 멀쩡합니까?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센서에 플렉서블 기판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자유로운 구조죠. 그리고 서버는 삼성 반도체에 온도 적응형 쿨링칩을 장착해서 영하 35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자동 조절됩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플렉서블 기판, 적응형 쿨링칩. 우리는 그런 건 고려도 안 했어요. 그냥 비싼 장비를 사다 놓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앨리스, 우리 어떻게 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 예비 카메라 신호를 임시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백업 영상은 공유 가능 조항이 있어요. 한국 신호를 쓰라고요? 우리가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리허설을 망치면 본방송은 생각도 못하니까요. 알겠어요. 연결하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됐습니다. 모니터에 한국 카메라 신호가 떴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안정적인 화면이었어요. 제 옆에서 데이비드가 뭔가 투덜거렸지만 귓전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저는 바로 데이터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카메라 신호를 빌린 건 어쩔 수 없는 응급조치였어요. 진짜 핵심 경쟁은 인공지능 판정 시스템에 있었으니까요. 앨리스, 우리 AI 판정 시스템 준비됐죠? 네, 이사님. 글로벌 미디어가 4년간 개발한 스포츠 AI 시스템입니다. MIT 출신 박사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카메라는 빌렸어도 인공지능은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미국 기술력의 진수를 보여줄 때죠. 오후 3시 스키점프 판정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판정위원 4명과 각국 방송사 기술진들이 화면 앞에 모였어요. 저는 당당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시작합니다. 앨리스가 테스트 영상을 틀었어요. 선수가 점프대를 박차고 날아오르다가 착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비거리와 자세 점수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죠. AI 판정 시작합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명령했습니다. 화면에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났어요. 5%, 15%, 28%. 저는 여유롭게 팔을 뒤로 깍지 끼고 기다렸습니다. 40%, 65%. 왜 이렇게 느립니까? 제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앨리스가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데이터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82%, 95%.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5.7초 걸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3D 궤적 분석이라고는 하지만 선들이 엉켜 있었고 착지 지점 표시도 부정확했어요. 게다가 판정 결과가 비거리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8m라니. 이게 뭡니까? 이게 4년 동안 개발한 시스템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방송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 시스템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그의 명찰에는 박민수, 삼성올림픽 기술팀 총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 충분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판정위원 한 명이 개입했어요. 해리슨 씨,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라도 복수 시스템을 테스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은 밀리미터 단위 오차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절할 논리가 없었어요. 그럼 해보시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보조원 한 명과 함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같은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렀죠. 그 순간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0.4초.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3D 궤적선이 완벽한 곡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착지 지점은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각 구간별 속도, 바람 영향, 자세 감점까지 전부 계산돼 있었죠. 판정 결과는 명확했어요. 비거리 128.3m, 자세 점수 18.9점, 오차율 0.2%. 말도 안 돼요.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5.7초와 0.4초. 14배 이상 차이였어요. 조작입니다. 이건 사전에 계산해놓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박민수 씨, 이건 미리 준비한 데이터죠. 실시간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영상으로 해볼까요? 그는 올림픽위원회 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랜덤으로 다른 영상을 선택했어요. 이번엔 스피드 스케이팅 코너링 장면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다시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0.5초. 또다시 완벽한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스케이트 각도, 원심력, 체중 이동, 최적 라인까지 전부 계산됐습니다. 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나올 수 있죠? 앨리스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의 보조원이 설명했어요. 삼성 엑시노스 AI 칩과 이나노 공정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연산 속도가 기존 칩보다 34배 빠르죠. 여기에 자체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얼어붙어 있었죠. 지연 시간 0.5초라는 건 실시간 중계에서 사실상 무지연이라는 뜻입니다. 앨리스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우리 시스템은 5.7초니까 시청자들이 화면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판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방송 재난 수준이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데이터 조작이에요. 분명 어딘가에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했죠. 국제올림픽위원회 판정위원들이 뭔가 논의하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해리슨 씨, 공식 판정 시스템은 한국 측을 주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정확도와 속도 모두 월등하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시스템도 개선하면, 물론 글로벌 미디어 시스템도 보조로 활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시스템은 삼성으로 확정됐습니다. 제 입에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앨리스가 제 팔을 붙들었죠. 이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박민수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히 걸어갔죠. 그 무심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우리는 경쟁 상대도 안 된다는 듯이 말이에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중개 상황 긴급 보고 요청. 이사회 소집.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0.4초. 그 숫자가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막식 당일 저녁, 저는 중앙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어요. 지난 사흘간 겪은 일들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성공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 22억 명이 시청하는 개막식이니까요. 이사님, 15분 후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앨리스가 헤드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깊게 호흡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 15대를 점검했습니다. 미국 카메라 10대, 영국 카메라 5대, 그리고 구석에 한국 백업 카메라 3대.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장비로 승부하기로 했거든요. 저녁 7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주 경기장, 6만 5천 명의 관중이 함성을 질렀어요. 화려한 레이저쇼가 밤하늘을 뒤덮었고 이탈리아 국가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은 완벽했어요. 저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죠. 좋아요.
이 상태 유지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뭐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가 한 번 더 깜빡이더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15대 모두요. 앨리스, 무슨 상황이에요? 전력이 끊겼습니다. 경기장 주 배전망이 다운됐어요. 그녀의 비명이 관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경기장 전체가 암흑이었습니다. 6만 5천 명의 관중석도, 중앙 무대도, 심지어 출구 표시등까지 전부 꺼져 있었죠. 들리는 건 사람들의 비명뿐이었어요. 젠장.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97억 달러를 쏟아부은 방송이 개막식 시작 7분 만에 블랙아웃된 겁니다. 무전기에서 공황 상태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주 배전 복구 불가능. 트랜스포머가 폭발했습니다. 비상 발전기 작동 불가. 최소 45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45분. 그 시간이면 개막식은 끝나고도 남을 겁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보는 가운데 역사상 최악의 방송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제 휴대폰이 폭발하듯 울려댔습니다. 본사, 광고주, 올림픽위원회 모두 똑같은 질문을 퍼부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복구 작업 중입니다. 저는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8분이 흘렀습니다. 관중들의 불안한 소음이 커졌어요. 누군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고 곧 수만 개의 불빛이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죠. 앨리스, 우리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답을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기장 상공에서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대한 벌집 같은 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무수한 빛들이었어요.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뭐죠? 누군가 숨죽여 말했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암흑을 뚫고 비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각 드론에는 고위도 LED가 장착돼 있었고 그것들이 합쳐져 거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올림픽 오륜기가 나타났습니다. 파랑, 노랑, 검정, 초록, 빨강. 5개의 고리가 밤하늘에 완벽하게 펼쳐졌죠. 6만 5천 명의 관중이 한 목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한반도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된 한반도. 그 가운데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모습. 드론 4,000대가 만들어낸 그 장면은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드론들이 만든 빛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조명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강렬했어요. 경기장 전체가 그 빛으로 환해졌죠. 관중들의 얼굴이 보였고 무대 위 배우들이 보였습니다. 저건 어떻게 가능하죠?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앨리스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삼성 드론입니다. 자체 배터리로 50분 비행 가능하고 육지 자율 네트워크로 제어되고 있어요. 전력망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자율 네트워크요? 네. 드론들끼리 상호 통신하면서 위치를 실시간 조정합니다. 중앙 서버가 필요 없어요. 한 대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즉시 보완해서 대응을 유지하죠.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전력 하나 끊기자 완전히 무너졌는데 저들은 완전 독립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드론쇼는 이어졌어요. 알프스 산맥이 솟아올랐고 스키 선수가 활강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유기적이고 생동감 넘쳤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관중들의 환호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수만 명이 이 순간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SNS에 확산되고 있었죠. 이사님,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K-드론입니다.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1분에 15만 건씩 폭증하고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6억 명을 넘었습니다. 직원들이 연달아 보고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전력은 죽었지만 전 세계는 이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말이죠. 12분 후 경기장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조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늘의 드론에 고정돼 있었거든요.
드론들이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은 하나의 문구를 만들었어요. 밀라노 2026 하나 된 세계. 영어, 이탈리아어, 한국어로 순차적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드론들은 조용히 착륙했죠. 경기장이 천둥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6만 5천 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 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데이비드가 뭔가 투덜거렸습니다. 이건 규칙 위반이에요. 완전히 반칙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패배를 받아들이는 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무전기에서 올림픽위원회 공식 성명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드론 퍼포먼스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위기 극복 사례로 영구 기록될 것입니다. 삼성을 공식 기술 파트너로 영구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영구 지정.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드론 4,000대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돼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선언하듯이 말이죠. 개막식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1시간도 못 잤거든요. 드론이 그린 한반도 지도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반전시킨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오전 10시,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앨리스가 태블릿을 들고 급히 들어왔어요. 이사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요? 유럽 방송사들이 집단항해 서한을 보냈어요. 어제 우리가 제공한 신호 품질이 최악이었대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앨리스가 태블릿을 제 앞에 펼쳤어요. 화면에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방송사들의 항해 문서가 질비했습니다. 화면 지연이 5.2초나 됐다고요. 관중 함성이 먼저 들리고 영상이 뒤늦게 나왔대요. 해상도가 흐릿하고 색 재현력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특히 독일 GDF는 계약 불이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래요. 앨리스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 KBS가 제공한 신호는 완벽했답니다. 지연 0.5초, 8K 초고화질, 색 재현율 99.8%라고요. 저는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데이비드를 당장 불러요. 지금 즉시요. 15분 후 데이비드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엔 여유가 없었어요. 해리슨, 저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만 하면 뭐합니까? 당신이 칼자이스가 최고라고 장담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어요. 진정하세요. 저도 독일 본사와 긴급 회의했습니다. 곧 엔지니어 팀이 도착해서 재조정할 겁니다. 재조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소송 위기라고요.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한국 측 장비 일부를 임대하는 겁니다. 물론 브랜드는 완전히 가리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건 현실적 대안입니다. 올림픽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더니 일어섰어요. 그럼 다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죠. 그는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거든요. 오후 3시, 저는 경기장을 순찰하며 점검했습니다. 아이스하키 예선이 2시간 후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죠. 중앙 송출실을 지나는데 한국 기술팀이 뭔가 설치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들의 작업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죠. 부럽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기장 뒤편 장비 보관소를 지나는데 익숙한 억양이 들렸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죠. 보관소 문 틈새로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데이비드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3명 앞에서요. 그의 손엔 작은 부품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부품들만 빌려주십시오. 브랜드는 완벽하게 지워서 쓰겠습니다.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까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굴욕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각 방송사는 자체 장비만 사용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센서가 계속 오작동해서요. 제발 이번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영국의 긍지라던 데이비드. 칼자이스가 세계 최고라고 큰소리치던 그 사람이 한국 부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해리슨. 데이비드가 비틀거리며 보관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었군요.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닥치세요. 제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미영 동맹, 그게 다 허울이었어요. 겉으로는 한국 비하하면서 뒤로는 부품 구걸하는 게 당신네 동맹이었군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가 뭔가 해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당신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앨리스가 뛰어왔습니다. 이사님, 방금 데이비드 씨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서. 앨리스. 저는 그녀를 세웠습니다. 데이비드가 평소에 뭘 쓰는지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핸드폰 말이에요. 뭘 쓰냐고요? 앨리스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갤럭시 폴드이요. 작년에 보니까 갤럭시 Z 폴드 쓰더라고요.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삼성 QLED래요. 자랑하더라고요. 색감이 소니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그 사람 회의 때마다 한국 제품 배척하자고 난리였잖아요. 결국 본인은 다 쓰고 있었네요. 앨리스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기장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펄럭이는 그 모습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앨리스, 우리 동맹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사님. 데이비드는 겉모습만 영국이었어요. 속은 벌써 한국에 항복했고요. 그런 사람한테 기댔던 제가 한심했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허무함이었죠.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복도 저 끝에서 데이비드가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등은 더욱 굽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맹은 붕괴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상대는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일이 있은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아이스하키 예선에서 우리 카메라가 또다시 센서 오류를 일으켰고, 컬링 중계는 5초 지연으로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엔 계약 해지 통지서가 쌓여갔어요. 프랑스 TF1, 독일 GDF, 스페인 RTV, 심지어 캐나다 CBC까지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신호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요. 이사님, 본사에서 비상 화상회의 소집했습니다. 앨리스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엔 이사회 멤버 9명이 냉담하게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해리슨,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죠. 회장의 목소리는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술적 변수들이. 97억 달러를 수렁에 빠뜨릴 작정인가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정권을 맡긴 건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기회는 이미 4번 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은 즉시 해임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토요일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한국기술통제실을 방문해보는 건 어때요?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접 보면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백기투항이에요. 하지만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앨리스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엔 대안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보죠. 오후 4시, 저는 앨리스와 함께 국제방송센터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기술통제실, 일명 테크허브가 있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요동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엄청난 공간이었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는 됐을 거예요. 벽면 전체가 초대형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포지션에서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건 중앙의 3D 홀로그램이었어요. 입체 영상으로 올림픽 전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건 대체 뭡니까?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도체, 네트워크, AI의 실시간 통합 구조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엔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해리슨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민수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그는 저를 3D 홀로그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까이 가니 더 놀라웠어요. 수천 개의 노드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이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방송 인프라가 아닙니다. 생명체죠. 박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빨간 선이 보입니까? 이게 삼성 반도체입니다. 모든 데이터 처리의 핵심이죠. 파란 선은 네트워크, 초록 선은 AI 판독 엔진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죠? 전부 유기적으로 통합됩니다. 카메라가 영상을 포착하면 0.02초 안에 반도체가 처리하고 AI가 분석하고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송출합니다. 단절 구간이 전혀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각 파트가 분리돼 있었거든요. 카메라는 미국 제품, 서버는 또 다른 회사, 통신은 이탈리아 공공망. 서로 호환성이 없어서 지연이 불가피했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년입니다. 4년이요? 네. 평창 올림픽 종료 직후부터 준비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박민수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이 거무칙칙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구석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 짧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언제 휴식하나요? 교대로 90분씩 쉽니다. 올림픽 전 기간 내내요. 90분이요? 네. 시스템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뭔가 수정하고 있었죠. 그들의 몸짓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우리는 입증해야 하니까요. 뭐요?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리슨 씨, 당신은 97억 달러를 투자했죠.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입한 건 돈이 아닙니다. 박민수가 주위를 가리켰어요. 4년간의 불철주야, 수만 번의 시행착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선 집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35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임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아느냐? 그 나라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했단다.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이야. 그게 바로 헌신이란다. 어릴 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왜 돈도 안 주는데 그런 일을 하냐고 물었죠.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에겐 자존심이 있단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민수와 저 엔지니어들, 그들도 똑같았어요.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리슨 씨, 박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기술은 수단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수단을 쓰는 사람의 정신이죠. 당신은 돈으로 기술을 샀지만
우린 혼으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본질적 차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계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박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십시오.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경매였어요. 테크 허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앨리스가 제 팔을 붙잡았죠. 이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하 4층. 그곳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90분씩 쪽잠 자며 시스템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대결하고 있던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게 남은 최후의 날이었어요. 오늘 저녁 피겨 스케이팅 결승을 성공적으로 중계하지 못하면 저는 즉시 해임됩니다. 어제 박민수와의 약속대로 아침 9시에 테크허브를 찾았어요. 그는 벌써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씨, 한 가지 방안이 있긴 합니다. 뭔가요? 우리 백본 네트워크에 당신네 신호를 태워보내는 겁니다. 임시 조치로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통제권은 우리가 갖습니다. 당신에는 신호만 수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비상대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후 6시 피겨 스케이팅 결승을 3시간 앞두고 중앙관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어요. 이사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앨리스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좋아요. 오늘만 견디면 돼요. 하지만 제 속은 불안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한국 네트워크에 의지한다는 게 씁쓸했거든요. 오후 7시 15분. 경기 시작 45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중앙 모니터가 깜빡였어요. 뭐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한 번 더 깜빡이더니 에러 메시지가 떴죠. 시스템 충돌, 재시작 중. 앨리스, 무슨 상황이죠? 메인 서버가 크래시됐습니다. 원인 확인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경고등이 빨갛게 전멸하고 있었죠. 마더보드 과부하입니다. 쿨링 시스템이 멈췄어요. 기술팀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백업 서버는요? 백업도 동일 회로에 연결돼 있어서 동시 다운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주력과 백업이 동시 마비됐다는 건 완전 종말을 의미했어요. 복구 예상 시간은요? 최소 5시간 소요됩니다. 5시간. 경기는 45분 후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관제실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누군가 오열하기 시작했죠. 저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 인생이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이사님, 앨리스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라인을 쓰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걸 잃을 건가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앨리스뿐 아니라 여기 있는 40명 직원 전원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간청하고 있었어요. 제발 결정해달라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확실했어요. 다들 들으세요.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라인 전부 차단하세요. 한국 백본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지금 당장요. 이사님, 정말입니까? 망설일 시간 없어요. 실행하세요. 제 명령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가 테크허브에 긴급 연락했어요. 박민수님, 비상 상황입니다. 연결 요청드립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박민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4분 드리죠. 4분. 경기 시작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1분 경과, 2분 경과, 연결 진행 중입니다. 기술팀이 외쳤습니다.
모니터에 코드들이 미친 듯이 흘러갔어요. 3분 50초. 연결 성공.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화면이 눈부셨어요. 너무나 선명했죠. 신호 체크. 지연 0.6초. 화질 8K. 완벽합니다. 환호성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모니터 하단에 작은 워터마크가 떠 있었거든요. 삼성 네트워크 지원. 제 자존심이 분쇄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8시 정각 피겨 스케이팅 결승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가 링크에 올랐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죠. 화면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의 표정, 의상의 장식, 얼음 위 미세한 흔적까지 모든 게 실감났어요. 이사님, 전 세계 송출 확인됐습니다. 유럽 방송사들 극찬하고 있어요.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모두 화질이 사상 최고래요. 앨리스가 연이어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선수가 트리플 엑셀을 시도했습니다. 카메라가 완벽하게 추적했어요. 공중에서 세 바퀴 회전하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착지, 관중의 함성, 그리고 0.5초 만에 AI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착지, 감점 제로.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로고가 화면 상단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신호는 한국 기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97억 달러는 결국 한국 기술의 운반 도구가 된 셈이었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시상식까지 완벽하게 송출됐어요. 관제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다가왔어요. 이사님, 해냈어요. 본사에서 축하 메시지 왔습니다. 그래요. 해임은 면했네요. 성공적 중계였다고. 고마워요, 앨리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는 이긴 걸까요? 아니면 진 걸까요? 해임은 피했지만 제 자존심은 박살났습니다. 미국 기술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뭔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혼은 살 수 없더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우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 오만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관제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배우는 거죠. 겸허하게. 올림픽 중반, 피겨 스케이팅 결승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건 아니었죠. 책상엔 각국 방송사들에게서 온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다음 올림픽부터는 한국 기술을 직접 계약하겠다. 글로벌 미디어는 중간 상인에 불과했다. 97억 달러의 가치를 체감하지 못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오만이 회사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이제야 체감됐어요. 본사에서 온 리포트를 펼쳤습니다. 올림픽 중반까지 글로벌 미디어가 상실한 것들이 나열돼 있었죠. 광고주 14곳 이탈, 손실액 18억 달러. 유럽 방송사 계약 해지, 손실액 11억 달러. 주가 하락 22%.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직원 280명 구조 조정 예정. 제 손이 떨렸어요. 280명. 그들에겐 가족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미래가 있었겠죠. 그들이 직장을 잃는 건 제 오만 때문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빈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론 부족했어요. 오늘 아침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방송센터 중앙홀로 향했어요. 홀엔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각국 방송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박민수가 서 있었죠.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통해 삼성의 기술력이 실증됐습니다.
위원장이 선포했어요.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삼성을 연구기술 파트너로 공식 지정합니다.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부터 모든 올림픽 기술 인프라는 삼성이 총괄하게 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연구 파트너.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송사가 올림픽 중계권을 사더라도 기술은 한국 거예요. 미국이 1,000억 달러를 쓰든 2,000억 달러를 쓰든 무관했죠. 기술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을 얕잡아보고 오만하게 행동했던 대가였습니다. 박민수가 위원장과 악수한 후 저에게 다가왔어요. 해리슨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올림픽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울에 갈 계획입니다. 서울요? 네. 배우러 가려고요. 당신들이 어떻게 그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환영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럭시 Z 폴드였어요. 사실 사흘 전에 샀습니다. 제 아이폰은 한국 네트워크와 호환성이 떨어졌거든요. 삼성폰을 아버지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왜 한국을 존경했는지, 왜 그 사람들을 칭찬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착각했죠. 기술도, 명성도, 심지어 정신까지도요. 하지만 틀렸어요. 정신은 살 수 없더군요. 정신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밤을 새우며 실패를 겪으며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요. 저는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오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회사 동료들, 미국 국민들, 광고주들 모두 제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280명이 직장을 잃을 겁니다. 그들의 가족이 눈물 흘릴 거예요. 그게 전부 제 책임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겠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처럼 헌신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뉴욕이 아니라 서울행을 검색했습니다. 올림픽 종료 다음 날 2월 23일 인천 도착. 예약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건 조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요. 묵묵히 일하며 시스템을 지키던 그 엔지니어들처럼 말이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앨리스였어요. 이사님, 올림픽 끝나고 바로 귀국하시죠? 아니요. 서울에 갈 거예요. 서울요? 네. 배우러 가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함께 배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35년 전 아버지는 서울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이제 저도 그 희망을 찾으러 갑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만은 파멸을 부르지만 겸손은 성장을 낳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올림픽은 계속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